2025년 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둘러싼 조용하던 기술 영역이 갑자기 국제정치와 군사 외교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레이더 성능 향상 소식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직접 항의하고 록히드 마틴이 급히 한국 방문을 추진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가 숨어 있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무기 개발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군사기술 패권의 균형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사건의 출발점은 KF-21에 탑재될 차세대 AESA 레이더 핵심 반도체 기술이었다. 한국은 이 레이더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송수식 모듈과 관련된 반도체 설계와 공정 기술에서 독자적인 특허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특허는 단순히 하나의 부품을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레이더 성능을 좌우하는 구조 자체를 포괄하는 내용이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마자 미국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강한 반응이 터져나왔다.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명확했다. 지금까지 전투기용 AESA 레이더 핵심 기술은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가 사실상 통제해왔다. F-22와 F-35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기술 생태계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동맹국의 항공전력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난 독자 반도체 특허를 확보했다는 것은 이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했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 기술을 두고 성능 수치가 먼저 주목받았다. 기존 대비 최대 480%에 달하는 신호처리 효율 향상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탐지거리가 늘어났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동시에 다수 표적을 추적하는 능력,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 스텔스 표적에 대한 인식 능력까지 전반적인 레이더 작전 개념이 바뀔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수치가 공개되자마자 해외 군사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즉각적인 재검증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항의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형태로 나타났다. 공식 발표보다는 외교 채널과 방산협력 라인을 통한 문제제기가 먼저 이뤄졌다. 미국 측의 핵심 우려는 특허 그 자체보다도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있었다. KF-21 한 기종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향후 다른 전투기나 무인기, 심지어 수출형 레이더 시스템으로까지 이 기술을 확산시킬 경우 미국이 쥐고 있던 기술 우위의 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긴장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록히드 마틴이었다. KF-21은 직접적인 경쟁 기종은 아니지만 중형 전투기 시장과 차세대 업그레이드 수요에서 분명히 겹치는 영역이 존재한다. 특히 레이더 성능은 전투기 경쟁력의 핵심 중 핵심이다. 만약 KF-21이 미국산 레이더 기술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동급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영향력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단순 보고 수준으로 넘기지 않았다. 한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레이더 기술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고위급 기술진과 협상 인력을 한국에 파견하는 방안이 빠르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외형상으로는 협력 강화와 기술 교류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확보한 특허의 범위와 향후 계획을 직접 파악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동안 국제 군사기술 시장에서는 또 다른 비교 대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바로 중국의 위룡 계열 레이더였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자국산 AESA 레이더 기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빠른 추격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 KF-21 레이더 반도체 특허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국 레이더의 신뢰성과 완성도에 대한 의문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 레이더는 이론상 성능 수치에서는 화려한 숫자를 제시해왔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결함 보고가 이어져 왔다. 특히 고출력 운용 시 발생하는 열 관리 문제, 장시간 작동에서의 신호 안정성 저하, 전자전 환경에서의 오작동 사례 등이 군 내부 평가에서 지적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린 반도체 기반 레이더를 내놓았다는 소식은 중국 입장에서도 결코 반가운 뉴스가 아니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KF-21 레이더 문제가 단순히 한 나라의 기술 자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사안은 미국의 기술 통제, 한국의 자주 국방, 중국의 추격 전략이 한 지점에서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교 라인에서는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가고 방산업계에서는 숫자 하나하나를 놓고 치열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KF-21 레이더 반도체 독점 특허가 과연 어디까지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미국과 록히드 마틴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전개될 군사기술 판도의 변화를 읽을 수 없다는 점이다. KF-21 레이더 논란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반도체 독점 특허의 실체부터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 특허는 단순히 특정 부품 하나를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AESA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짓는 신호 생성과 처리 구조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에 가깝다. 다시 말해 기존 레이더가 가진 한계를 어떻게 넘었는지에 대한 설계 철학 자체가 특허의 중심에 놓여 있다. 기존 전투기용 AESA 레이더에서 가장 큰 제약은 송수신 모듈의 집적도와 발열 관리였다. 모듈 수를 늘리면 탐지 능력과 해상도는 올라가지만 동시에 열이 급격히 증가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과 유럽의 레이더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의 냉각 구조와 복잡한 제어 회로에 의존해왔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비용과 유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국이 특허를 확보한 반도체 기술의 핵심은 여기서 다른 접근을 택했다는 점이다. 신호 증폭과 처리 단계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반도체 내부에서 신호 흐름을 재구성해 효율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동일한 전력 조건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그 결과로 열 발생 자체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 방식은 레이더 출력이 높아질수록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던 기존 한계를 근본적으로 완화한다. 이 특허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확장성이다. 특정 주파수 대역이나 특정 기체에만 맞춰진 기술이 아니라 전투기 레이더 전반에 적용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F-21에 우선 적용되지만 이론적으로는 향후 다른 항공 플랫폼이나 지상 레이더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바로 이 부분이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지점이다. 미국 방산업계에서는 이 특허가 공개된 직후 내부 분석이 빠르게 진행됐다. 단순 성능 비교가 아니라 기존 미국 레이더 설계와 어느 정도 겹치는지 혹은 완전히 다른 경로를 택했는지가 핵심이었다. 만약 기존 미국 기술을 우회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는 향후 기술 통제와 수출 규제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 특허를 두고 자주국방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금까지 한국 전투기와 레이더 개발은 항상 일정 수준의 해외 기술 의존을 전제로 진행돼 왔다. 성능을 끌어올릴수록 해외 승인과 기술 이전 조건이 복잡해졌고 이는 개발 속도와 수출 가능성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번 반도체 특허는 그 구조에서 처음으로 핵심을 벗어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480%라는 수치가 다시 등장한다. 이 수치는 단순한 홍보용 표현이 아니라 동일 조건 대비 신호 처리 효율과 정보 추출량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결과다. 중요한 점은 이 향상이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평가가 뒤따랐다는 것이다. 이는 레이더가 실전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전자전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 특허를 문제 삼는 방식은 공개적인 비난보다는 조용한 압박에 가깝다.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의 틀 안에서 이 문제가 다시 조정될 수 있는지 혹은 특허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확보한 독자 기술을 쉽게 후퇴시킬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 특허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레이더 기술 로드맵을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상황은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바뀐다. 한국이 이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미국과의 방산 협력 구조는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활용을 제한한다면 이번 성과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특허는 기술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쓰이느냐가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KF-21 레이더 반도체 특허는 아직 완성된 결론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능 검증과 추가 실험, 그리고 외교적 조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특허는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는 규칙을 새로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음 단계에서 훨씬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KF-21 레이더 반도체 특허가 공개된 이후 미국의 반응은 표면적으로는 차분했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한 경계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미 국방 관련 기관과 방산 대기업들은 이 사안을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기존 동맹 구조 안에서 형성된 기술 통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다. 그 중심에는 왜 미국이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전투기 핵심 기술을 단계적으로 분리해 관리해왔다. 엔진, 레이더, 전자전 장비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취급됐고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 유지됐다. 이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구조 안에서 발전해왔지만 KF-21 레이더 반도체 특허는 이 틀을 직접 건드리는 요소였다. 미국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기술의 전이 가능성이었다. 한국이 확보한 특허는 단지 KF-21 한 기종에만 묶여있지 않았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 기술은 향후 개량형 전투기, 무인 전투기, 그리고 수출형 레이더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는 미국이 관리해오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역전할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자 미국 내부에서는 두 갈래의 대응 논의가 동시에 진행됐다. 하나는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제기였다.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의 원칙을 강조하며 특허 적용 범위와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 차원의 직접 대응이었다. 바로 록히드 마틴의 움직임이 여기에 해당한다. 록히드 마틴은 KF-21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계약자는 아니지만 한국 방산산업 전반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특히 레이더와 항공전자 분야에서는 과거부터 협력과 경쟁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KF-21 레이더 기술이 독자 노선으로 확실히 굳어질 경우 이는 록히드 마틴의 중장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 내부에서는 한국 방문 추진이 빠르게 검토됐다. 단순한 우호 방문이 아니라 기술적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관심의 초점은 한국이 확보한 특허가 어느 수준까지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지, 그리고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에서 미국산 기술이 완전히 배제되는지 여부였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록히드 마틴이 공개적인 압박보다는 협력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자극해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기존 협력 틀 안에서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기술 통제를 잃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한국 측의 분위기는 과거와 달랐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 자신감은 이번 레이더 반도체 특허를 계기로 더욱 강화됐다.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수준을 넘어 특정 영역에서는 외부 의존 없이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한국의 입지를 달라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이 이 사안을 민감하게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 변수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독자 레이더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확장할 경우 이는 중국의 기술 추격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기술축이 생긴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미묘한 계산이 미국의 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미국의 항의와 록히드 마틴의 급한 움직임은 한국의 기술 성과를 단순히 견제하려는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이자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탐색하는 과정이다. KF-21 레이더 반도체 특허는 이 탐색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동한다. 과연 480%라는 기술 향상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그 수치는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과 록히드 마틴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480%라는 수치는 KF-21 레이더 반도체 특허 논란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표현이다. 하지만 이 숫자를 단순히 탐지거리나 출력이 몇 배 늘어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이 수치는 레이더 전체 체계에서 정보 처리 효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환산한 결과에 가깝다. 다시 말해 같은 시간과 같은 전력 조건에서 레이더가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이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기존 전투기 레이더의 한계는 물리적 출력보다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적을 탐지하는 순간부터 추적, 식별, 위협 판단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과 손실이 작전 효율을 떨어뜨렸다. 특히 다수 표적이 동시에 등장하거나 전자전 환경이 겹칠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레이더가 많은 정보를 받아도 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실제 전투에서는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이 확보한 반도체 기반 레이더 구조는 이 병목 구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신호 증폭 이후 처리 단계에서 불필요한 변환 과정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내부에서 신호 분류와 정제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이로 인해 레이더는 단순히 더 멀리 보는 장비가 아니라 더 빨리 판단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480%라는 수치는 바로 이 판단 속도와 효율의 변화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 변화는 실전 개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존 레이더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표적 수에 제한이 있었고 특정 표적에 집중하면 다른 영역의 감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처리 효율이 크게 향상된 레이더는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전투기 운용 방식 자체를 바꾸는 요소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자전 환경에서의 성능이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상대의 전자교란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다. 레이더 신호를 왜곡하거나 포화시키는 상황에서 신호를 얼마나 빠르게 걸러내고 의미 있는 정보만 추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반도체 처리 구조가 개선되면서 KF-21 레이더는 교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표적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는 단순 출력 증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미국과 록히드 마틴이 특히 예민하게 바라보는 지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오랫동안 레이더 성능 우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합적인 통제로 유지해왔다. 그런데 한국이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근본적인 효율 개선을 이뤄냈다면 이는 기존 방식과 다른 경쟁축이 형성된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같은 규칙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규칙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다. 0.48%라는 수치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신뢰성이다. 성능 향상이 특정 조건에서만 나타난다면 실전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다양한 작동 환경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평가가 나온 점은 중요하다. 고출력 운용, 장시간 작동, 복합 표적 상황에서도 효율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은 레이더가 실전 배치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지점에서 KF-21 레이더는 단순한 개발 중인 장비를 넘어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로 부상한다. 레이더 성능은 전투기 구매 결정에서 가장 민감한 기준 중 하나다. 만약 KF-21이 독자 기술 기반의 고효율 레이더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이는 기존 미국 중심 시장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 바로 이 가능성이 미국과 방산업계의 긴장을 키우는 배경이다. 결국 480%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레이더 기술에서 양적 개선이 아닌 질적 전환에 접근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전환이 실제 전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경우 KF-21은 더 이상 보조적인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의 기술 도약이 주목받는 만큼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된 존재가 있다. 바로 중국이 자신있게 내세워온 위령 계열 레이더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 중국 레이더가 다시 결합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KF-21 레이더 기술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비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중국의 위령 계열 AESA 레이더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자국 전투기와 무인기에 탑재된 레이더 성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고 일부 수치만 놓고 보면 빠른 추격을 이뤄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평가와 내부 보고가 축적되면서 위령 레이더의 구조적 한계와 반복되는 결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안정성이었다. 위령 계열 레이더는 이론상 높은 출력과 넓은 탐지 범위를 강조했지만 장시간 운용 시 성능 편차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고출력 상태를 유지할 경우 내부 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호 왜곡이 발생하고 일부 송수신 모듈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는 단기 시연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전 운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문제는 신호 처리의 일관성이었다. 다수 표적 상황이나 전자교란 환경에서 레이더가 수집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오경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는 하드웨어 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 처리 구조와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의 한계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 많은 데이터를 받아도 이를 정밀하게 걸러내고 판단하는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문제를 소프트웨어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 운용평가에서는 소프트웨어 수정이 오히려 처리 지연을 키우거나 특정 조건에서 성능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근본적인 반도체 구조 개선 없이 후처리로 문제를 덮으려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한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 레이더 반도체 특허 이슈는 중국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비교 대상이 된다. 한국은 반도체 내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호 처리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접근을 택했다. 반면 중국은 출력 수치와 외형적 성능을 앞세운 뒤 운용 단계에서 문제를 조정하는 방식에 더 가까웠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위령 레이더의 결합 논란이 다시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수출 시장이다. 중국은 자국 전투기와 무인기를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며 레이더 성능을 핵심 장점으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실제 구매국에서 운용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초기 제시된 성능과 현장 평가 사이의 괴리가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 방산 신뢰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반면 KF-21 레이더는 아직 본격적인 대량 수출 단계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개발 과정에서부터 안정성과 지속 운용을 중시한 설계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간의 화려한 수치보다 장시간 작전과 복합 환경에서의 일관된 성능을 우선시하는 접근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 운용 개념과 철학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 대비는 미국과 록히드 마틴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준다. 중국 레이더의 한계가 드러날수록 한국의 독자 레이더 기술은 잠재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통제 밖에서 성장하는 또 하나의 기술축이 생긴다는 부담도 커진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 도약은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면서도 질서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위룡 레이더의 결합 논란은 단순히 중국 기술의 약점을 드러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레이더 개발에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된다. 출력과 수치인가? 아니면 안정성과 처리 효율인가? KF-21 레이더와 위룡 레이더의 대비는 이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KF-21 레이더 반도체 특허와 기술 도약이 앞으로 어떤 국제적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답은 마지막 단계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KF-21 레이더 반도체 독점 특허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기술 논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 사건은 전투기 레이더라는 한 분야를 넘어 앞으로 국제 방산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분기점에 가깝다. 미국의 항의, 록히드 마틴의 급한 한국 방문 추진, 중국 레이더 결합 논란이 동시에 얽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이 변화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KF-21 레이더 반도체 특허는 단순한 국산화 성과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상징한다. 이는 향후 성능 개량, 수출 협상, 그리고 작전 운용 개념까지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넓혀준다. 과거처럼 외부 승인과 제약에 따라 미국의 입장은 훨씬 복잡하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 도약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위룡 레이더의 반복되는 결함과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맹국이 안정적이고 고효율의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술축이 형성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미국의 반응은 공개적 비난보다는 조율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록히드 마틴의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급한 한국 방문 추진은 단순한 협력 제안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직접 확인하려는 시도다. KF-21 레이더 기술이 어디까지 독립적인지, 그리고 향후 개량과 확장에서 미국 기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장기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미묘한 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중국의 경우 이 변화는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한다. 위룡 레이더의 결합 논란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한국이 안정성과 효율을 앞세운 반도체 기반 레이더를 내놓았다는 사실은 기술 경쟁에서의 방향성 차이를 부각시킨다. 단기간의 수치 경쟁이 아니라 장기 운용과 신뢰성을 중심에 둔 접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방산 기술의 신뢰도를 다시 검증받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KF-21 레이더 반도체 특허는 하나의 기술 성과를 넘어 전략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특정 영역에서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변화가 곧바로 기존 강자들을 대체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경쟁의 규칙과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는 충분하다. 앞으로의 관건은 한국이 이 기술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다.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레이더 기술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파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선택에 따라 미국과의 협력 구조는 재정이 될 수 있고 수출 시장에서의 위치 역시 새롭게 설정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KF-21 레이더 반도체 독점 특허 논란은 이미 단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은 이 기술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조용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개될 항공전력 경쟁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다. KF-21 레이더를 둘러싼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 기술 하나가 국제관계와 군사 전략, 그리고 산업 질서까지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 사건은 오랫동안 회자될 가능성이